자,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자, 개념을 보면 형법은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사 제재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했는데 노트를 펴봅니다. 노트는 10페이지. 자, 방금 교재에서 읽은 대로 형법은 구성 요건 플러스 형사 제재로 이루어져 있죠. 이 구성 요건은 예측이 가능할 정도여야 되고요. 형사 제재를 규정할 때는 그 종류를 명시를 해야 돼요. 사형이면 사형, 징역이면 징역, 벌금이면 벌금, 이것을 특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징역과 벌금 등을 적었다면 상한 하한을 명확하게 규정해 놨을 때 명확성 원칙에 합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구성 요건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법관이 자의적으로 확장할 수 없는 개념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자, 행실이 불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 제재는 명확하죠. 징역을 명시했고 상한 하한을 명시했기 때문에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구성 요건을 보게 되면 행실이 불량한 자, 어떤 자인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껌 씹고 다니면 행실이 불량한 겁니까? 껄렁껄렁 대고 다니는 애들 있죠? 뭐 양아치 같은 애들, 그런 애들도 다 행실이 불량한 자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해야 되는 건가요?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구성요건 자체가 애매모호한 개념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무효다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재가 명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상해죄 구성요건 요소인데요. 사람의 신체, 객체가 나와 있고 행위 나와 있고 주체 나와 있고 그래서 구성요건이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형벌에 처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가 나와 있지 않죠? 형벌의 종류도 없고 상한 하한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제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형법 정주 위반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벌을 적시할 때에는 반드시 형벌의 종류와 상한 하한, 즉 범위를 특정해야 된다. 그랬을 때 안에서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부정경 금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부정경 금지는 우리 저 앞에서 책임론을 봤잖아요. 책임론 보았을 때 소년법 조항 그 상대적 부정경이란 말 나와 있죠. 그 부분 할 때 설명하는 바이고요. 이 부정경 자체만 갖고서는 다른 직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고 검찰직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부정경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가 절대적 부정경이 있고 하나가 상대적 부정경이 있는데 현행법상 절대적 부정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뭐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가 전혀 설정되지 아니한 것은 절대로 법정형이든 선고형이든 간에 금지가 됩니다. 자, 문제는 이 상대적 부정경인데요. 이 상대적 부정경이 인정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밑에 나와 있죠. 인정 여부 관련해서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적 부정경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안 돼요. 소년범 같은 경우는 되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노트를 펴봅니다. 노트 10페이지. 자, 부정경 금지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2번 상대적 부정경 할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A라는 사람이 B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절도를 했다. 그죠? 그러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가 찾아봐야 되는데 형법 제329조에 절도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도 조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해진다라고 돼 있죠. 그쵸? 자, 여기서 이것이 329조라는 법조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형이에요. 법정형이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A라는 사람이 지금 A잖아요. A가 지금 성인, 소년 불문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법정형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법에 정해진 형은 성인이든 소년이든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법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 가보시게 되면 성인범이든 소년범이든 간에 법에 정해진 형은
왼쪽에서 보았듯이 전부 다 뭐다? 부정경, 상대적 부정경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한 하한 나와 있죠? 그렇죠? 6년 이하의 징역. 그래서 자, 그럼 6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면 하한이 1개월이고 상한이 6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법에 정해졌습니다. 자, 이 법에 정해진 형에 대해서 가중 감경을 한 다음에 선고를 할 텐데요. 그 선고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선고형에서 이 성인범과 소년범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다시 한번 그림을 가보면요. 성인범 나와 있죠. 방금 보았듯이 6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한이 1개월일 것이고 상한이 6년일 거예요. 6년. 이 범주 안에서 법에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A라는 사람 죄질 등등 뭐 피해자에 대한 관계 뭐 등등등등 왜 훔쳤느냐 동기 이런 것 등을 다 고려해서 하한은 1개월 상한은 6년 범주 내에서 판사가 더하기 빼기 즉 가감을 해서 처단형을 해서 마지막으로 선고를 하잖아요. 선고를 할 때 이 상한 하한의 범주 내에서 어떤 점을 콕 찍어요. 콕 찍어서 넌 1년짜리다. 이렇게 1년짜리다. 그래서 1년에 처하겠다는 것이죠. 1년의 형을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인범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정해진 형의 범주 내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서 형 한 점을 딱 찍어서 1년을 찍든지 6개월을 찍든지 3년을 찍든지 한 점을 딱 찍어서 선고를 때린다. 한 점을 딱 찍는다. 형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해졌다. 그래서 성인범 같은 경우는 뭐다? 정기형이다. 정기형.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징역 3년을 살다 나왔다. 그쵸? 성인범입니다. 그쵸? 성인범. 현행법상에는 성인범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소년범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소년법 제60조를 가보게 되면 자, 일단은 볼게요. 자, 법에 정해진 형 왼쪽과 똑같죠? 하한도 1개월이고 상한은 6년이고 그래서 성인범하고 소년범은 법정이 똑같습니다. 이 범준 안에서 판사가 이 소년범이다 보니까 판사가 왼쪽에 있는 성인범처럼 점을 콕 찍어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한 하한 범주 내에서 여기서 또 한 번의 부정경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단기는 1년, 장기는 5년. 이 범주 안에서 형을 선고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도 상대적 부정경이고 선고형도 상대적 부정경인 거예요. 이 범주 안에서 또 다시 한번 범주 안에서 또 다시 형을 선고를 때리니까요. 근데 왜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성인범과 달리 이렇게 상한 하한을 정해서 선고를 때리는가요? 그 나이가 먹을수록요 고집이 세집니다. 말을 안 듣고 자기 주관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듣고 버릇을 고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어렸을 적에 고치려고 하면 어렸을 적에부터 바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은 그 회초리 몇 번 들면 애들의 나쁜 습관들은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년범 같은 경우는 그런 성인범과는 달리 그러한 특별 예방주의적 성격이 가미가 되었기 때문에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상한과 하한을 정해서 형을 선고를 때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소년원에 갔든지 뭐 소년 교도소에 갔든지 형을 살잖아요. 그렇죠? 형을 살게 되면 그 아이가 단기 1년, 장기 5년이라고 했다고 하면 그 아이가 거기서 교육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정시설에 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럼 매달마다 뭐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처럼 뭐 6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볼 것이고요. 또 교육도 받을 것이고요. 뭐 등등의 물론 담임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요. 직원들도 이렇게 고등학교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선생님이 직원이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채점을 매기잖아요. 채점을 매겨서 이 친구는 말도 잘 듣고 교육도 잘 받고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 자기 원래 악성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실수로 그랬다. 뭐 엄마 아빠의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랬다. 뭐 등등등의 이유를 인해서 이 친구는 굳이 장기까지 갈 필요 없고요. 단기 1년이면 되겠다 싶어서 이 형 집행 단계 즉 교정시설에서 형 집행 단계에서 성적이 좋거나 그쵸? 아이도 착하다 그러면 이 단기에서 여기서 출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기를 정해서 형을 선고를 하는데 교육도 잘 받고 말썽도 안 부리게 되면 단기 1년 만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출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잘 안 들어. 툭하면 사고 쳐. 그보다 어디 못 가.
그러면 이 친구는 장기 5년이라고 했잖아요. 장기 5년까지 다 살고 나와서 여기서 출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교정시설에 가서 얼마만큼의 교육을 잘 받는가에 따라서 출소 시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년범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범 같은 경우는 점을 콕 찍어서 정경을 때리지만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를 정해서 때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찰직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성인범 같은 경우를 좀 한번 볼게요. 성인범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 정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으로. 현행법상은 현행법에 성인범은 정경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요. 이건 바꿀 수가 있어요. 어디서? 국회에서 이 법을 바꾸면 되거든요. 현행법상으로는 정경으로 되어 있는데 소년범처럼 이것도 법을 개정해서 상대적 부정경을 도입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는 안 돼요. 현행법상으로는 정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 부정경을 청구를 못합니다. 성인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성인범의 경우에도 상대적 부정경 도입이 가능하느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형법정죄 취지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한번 와보시게 되면 자, 인정여부 나와있죠? 소년법 60조는 소년범의 경우에는 상대적 부정경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래서 요 밑에 각주 7번 나와있죠? 소년법 제60조 조항인데 거기 단서를 가보시게 되면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조항이 바로 뭡니까? 이 부분이 바로 상대적 부정경을 도입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번에서 부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형 선고할 때 기간을 특정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 즉 교정시설에서 형 선고가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이 세 번째가 기출된 적이 있는데요. 현행법상 성인 같은 경우에는 정기형이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상대적 부정경을 선고형을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죄 위반은 아니다. 이것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요 부분 설명하기 전에 노트를 한번 펴볼게요. 노트 다시 10페이지 펴보시게 되면 자, 요 박스에 있는 부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실관계를 한번 볼게요. A가 B의 팔다리를 몽둥이로 쳐서 부러뜨렸다. 이게 사실관계죠. 사실관계. 이 사실관계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읽었듯이 서술적이고 구체적이고 그 의미가 하나밖에 없죠. 의미가 일의적이다. 하나의 의미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관계를 법조문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맨 앞에서 배웠듯이 법조문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상해죄 조문이 있습니다. 257조 1항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얼마에 처하겠다는 조문이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부러뜨렸다는 것은 상해를 가한 것이고요. A가는 주체죠. 그리고 B의 팔다리는 사람의 신체의 객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근데 법조문 자체는요. 257조라는 법조문 자체는 지금 방금 읽었듯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상해의 의미가 약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약간 추상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다의적 개념이기도 하고요. 약간의 가치 판단에 개입되어 있는 규범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근데 법조문 자체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관계처럼 A가 B의 팔다리를 몽둥이로 후려쳐서 부러뜨렸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하나밖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해죄라는 것을 형법조문에 기술해 놓을 때에는 상해죄가 이런 사실관계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텐데요. 그걸 일일이 전부 다 법조문에 적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많은 사실관계를 융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추상적인 거거나 규범적인 의미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법조문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재 한번 와보시게 되면요. 자, 명확성의 원칙은 그랬네요. 밑에 누구나 예견할 수가 있고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다고 해서
모든 구성 요건을 단순히 서술적 개념으로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방금 봤죠? 여기처럼 노트에서 보았듯이 서술적, 구체적, 이리적 이런 개념으로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서술적 개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방금 적었잖아. 기술적, 그렇죠? 기술적, 그 다음에 일의적, 그 다음에 구체적 이런 개념을 쓸 수는 없다는 거죠. 다소 광범위하더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 개념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빨간색으로 보충적 동그라미 뭐처럼 여기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상해처럼 그쵸? 이러한 보충적 해석이 규범적 그쵸? 추상적 이런 개념을 썼다 할지라도 그것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봤을 때 이해가 된다면 명확성 원칙에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명확성 원칙에 합치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보충적 개념 나와 있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것을 다른 말로 노트에서 적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다의적, 규범적, 추상적 그쵸? 요런 단어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누가 판단한다고요?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를 누가 판단한다고요? 법관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밑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밑에 판례도 사물변벽을 제대로 이해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명확성 원칙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하면 틀려요. 법관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행위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됐죠? 다시 올라가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어떤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마지막에 예측 가능성, 예측이 가능한가,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명확한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리고 밑에도 보시게 되면 자 마지막에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그쵸? 없다면 명확성 원칙에 합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최대한이 아닙니다. 최대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명확성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트에도 나와 있어요. 노트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법관의 보충적 개념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썼다 할지라도 일반인이 봤을 때 통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 그 내용이 무슨 것인지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을 썼다고 하면 최소한의 명확성을 말하는 것이지 법조문 자체는 최소한의 명확성 원칙을 말하는 것이지 최대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최대한이 되려면 기술적 구체를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상해죄를 이렇게 딸랑 조문 하나만 갖고 적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를 다 적어줘야 돼. 그게 최대한인 거예요. 최대한. 우리 형법 조문이 370개인데요. 그럼 형법 조문 자체가 3만 개, 수십만 개, 수천만 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상해죄를 대표하는 조문 딸랑 한 개, 이렇게 최소한에 하나만 적어 놓으면 되는 것이지 수백 개, 수천 개를 적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여기 잘 나와요. 출제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색깔 한번 칠해두세요. 최소한이다. 자, 됐고 자, 중요한 판례 한번 나옵니다. 자, 마산 시위 발포 교사 사건 여기 별표 한번 쳐보시고요. 이것은 어떤 판례인가 하면 우리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제재의 명확성 관련된 판례인데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형벌에 처한다. 근데 그게 어떤 형벌인데? 라고 하는 것이죠. 요거고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볼게요. 1960년 3월 15일 유명한 날이죠. 자유당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수천 명의 마산 시민들이 저녁 7시경이죠. 투석, 돌을 던지면서 개표장인 마산시청 앞 50m 지점까지 밀어닥치자 경찰서장은 부산지검 마산지청장 갑에게 영감 야단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다급하게 묻자 그 옛날에는요. 그 검사들을 영감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영감으로. 그게 80년대 말까지 90년대 초까지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영감이라고. 자, 갑은
빨갱이 놈들 쏴버리시오 쏴버려 라고 말하여 을에게 군중 등의 살상을 교사를 하였는데 을은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검사장 갑의 죄책은 뭘까요? 하는 것이에요. 자, 노트 펴볼게요. 노트를 보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군중살상 교사를 했다. 그래서 갑은 교사자가 되고 을은 피교사자가 되죠. 근데 을이 승낙을 합니까? 을이 승낙하지 않죠. 을은 승낙을 하지 않으니까 을은 착한 사람이죠. 을은 착한 사람인 거예요. 갑은 나쁜 사람이고요. 우리가 어디서 배웠지? 교사범을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죄형법정지를 가장 마지막에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공범도 알아야 되지, 뭐 예비음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되지, 죄수론 형벌론 다 알고 왔을 때 그나마 비로소 죄형법정지가 이해가 되는 것이지, 형법 맨 앞에 죄형법정지가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초학자들에게 죄형법칙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 자, 보세요. 을이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을은 착한 사람이죠. 그러면 법조문 자체에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31조 3항 배웠죠? 교사범 할 때 교사자만 예비 임무에 준해서 처벌하겠다. 을은 처벌하지 않고요. 을은 처벌하지 않고 착한 사람이니까 이 갑이란 사람만 예비 임무에 준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갑은 예비 임무가 되는 것이고요. A는 예비 임무가 되는 것이고요. B는 무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비 임무 할 때 배웠죠? 형법 제28조에서 예비 음모는 언제나 늘 처벌되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버린데 예외적으로 특별한 조항이 있을 때 안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28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특별한 조항을 찾아봤어요. 특별한 조항이 있는가를 찾아봤는데 있어요.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의 5조 사항을 가보니까 이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음모 찾아보니까 예비 음모와 미수는 이를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 음모는 이를 처벌한다고요. 지금 예비 음모 관련 사건이잖아요. 예비 음모는 이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벌이 어떻게 처벌할까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징역이요? 사형이요? 벌금이요? 뭐요? 그렇잖아요. 형벌의 종류가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형벌의 종류도 없고 더욱이 상한 하한도 없는 거죠. 즉 처벌한다라고 하는 가벌적 성격만 띠고 있는 것이지 법정형 자체가 언급도 없고 그쵸? 형벌의 종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다? 제재의 명확성에 반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죄형법정지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은 뭐다? 이 법률은 위헌무효다는 것입니다. 결국 특별한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한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위헌무효가 되어버리니까 결국 특별한 조항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는 갑이죠. 갑은 처벌정이 없으므로 갑은 땡 잡은 겁니다. 처벌정이 없어요. 처벌정이 없어. 갑도 무죄인 거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교재를 한번 와보시게 되면 자, 이 판결 유지는요.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예비임무 할 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쪽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형법 제28조 방금 읽었죠. 밑에 보시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는 28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비임무를 처벌한다는 취지와 함께 그 형에다가 빨간펜 동그라미 함께 규정을 놓고 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제5조가 나와 있죠. 그 밑에 각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나와 있죠. 부정선거 관련해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등 사항 예비음모는 이를 처벌한다. 이 처벌에다가 물음표. 그쵸? 올라가 보시면 그 형에 대해서 자, 처벌한다. 다시 한번 밑줄 그시고 물음표 필기하시고 그 형 검은색 동그라미 치시고 따로 정해놔야 되는데 따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쵸? 아니한 이상 처벌할 형을 함께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고 무슨 의도였다 할지라도 그 예비음모 형에 관하여 여기서 빨간색으로 형 동그라미 특별한 규정이 없잖아요. 처벌한다고만 됐기 때문에 없는 이상 파란색으로 본범으로도 처벌할 수가 없고 미수범으로도 처벌할 수가 없다. 왜? 죄형법정지 원칙상 무효니까. 그쵸?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는데 어떤 기출문제는 또 이걸 함정을 팠어요. 이렇게 나온 기출문제도 있었어요. 그 형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본범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데 미수죄로는 처벌할 수가 있다.
안 됩니다. 둘 다 처벌할 수가 없다. 왜? 무효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